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기억의 왜곡이나 편집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조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심지어 없는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의 조작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의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어떤 기억들을 삭제해버리거나 심지어는 경험하지 않았던 기억들도 마치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창조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줄리언 반스는 바로 이 부분을 절묘하게 표착해서 이 작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쓴 거죠. 물론 기억의 조작이나 기억의 편집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작가 소개를 하자면 줄리언 반스는 1946년생이시니까 지금 70대 되셨죠. 이 작품으로 2011년도에 맨부커상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말고 플로베르의 앵무새라는 소설을 읽었었는데 그 소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톤에. 근데 그 플로베르의 앵무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파트릭 모디아노에 조금 더 다가갔던 그런 책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가끔 헷갈려요. 줄리언 반스하고 파트릭 모디아노가 약간 그 세계관이 비슷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플로베르의 앵무새는 조금 더 파트릭 모디아노 스타일에 다가갔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주로 주인공의 학창 시절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은퇴한 주인공이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평범해 보이는 1부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전부 뒤집히기 때문에. 그래서 1부에서 다뤄지는 작고 사소한 사건들 대부분이 나중에 커다란 반전의 소재가 되는 책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 3가지 정도의 반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톤입니다. 네, 앤서니를 이제 줄여서 톤이라고 하는 거죠. 토니는 런던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는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셋이서 일종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 무리의 표식은 손목시계를 안쪽으로 돌려차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 친구들, 토니를 포함한 3명의 친구들이 자신들을 몹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냥 고등학생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설은 이들이 속해 있는 학급에 에이드리언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면서 시작됩니다. 자, 어느 집단에나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있게 마련인데 이 에이드리언이 바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토니 무리의 일원이 되었고, 참고로 에이드리언이 역사 시간에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봤던 EH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썼던 그런 표현을 에이드리언이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드리언 또한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역사를 과연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소개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소설의 주된 내용과도 연결되는 얘기죠. 에이드리언은 역시 똑똑하고 지적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몇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지만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롭슨이라는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롭슨은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고 다락방에서 목을 메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1960년대 런던인데 60년대 런던에서 이 고등학생들이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롭슨이라는 친구가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다락방에서 목을 메어서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평범한 친구들은 온갖 상상을 하는데 여기서 에이드리언이 굉장히
저희 모임 분들이 반가워하실 만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까뮈의 시지프 신화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살이야말로 단 하나의 진실한 철학적 문제라는 것. 이것도 암시죠. 진실한 철학적 문제로 에이드리언은 자살을 평가하고 있다. 까뮈를 빌어서 반가운 분들 계시겠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이후에 이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각자 대학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에이드리언은 역시 장학금을 받고 케임브리지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헤어진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는, 요즘에 뭐 SNS 하듯이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토니도 대학에 갔어요.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토니에게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드디어. 이 여자친구의 이름은 스페인어를 전공하는 베로니카라는 인물이었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는 주인공의 자격지심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 토니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적이고 똑똑한 에이드리언에게 자격지심을 느꼈고, 그리고 이 베로니카에게도, 여자친구인 베로니카에게도 자격지심을 느끼는데, 그것은 베로니카의 집이 꽤 부유할 뿐 아니라 베로니카의 취미 또한 굉장히 고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격지심을 느낍니다. 사실 이런 자격지심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 토니의 자격지심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토니와 베로니카의 관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영국 대학생들은 그 사귈 때 마지막 선을 넘는 것에 대해 그때까지는 모종의 죄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랬는지 일부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연인들끼리, 대학생들끼리 사귈 때 마지막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모종의 죄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토니의 애인은 베로니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차라리 그것이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일에 교회에 위치한 베로니카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토니가 베로니카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겠죠. 아버지하고 오빠는 좀 속편한 스타일인 것 같고 그런데 엄마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다가 이제 베로니카의 엄마랑 우연히 이제 단둘이 어떤 공간에 있게 됐는데 그때 엄마가 토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베로니카에게 너무 많은 걸 내주지 마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복선이겠죠. 엄마가 토니한테 얘기한 베로니카에게 너무 많은 걸 내주지 마라는 이 말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복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화는 토니가 친구들에게 베로니카를 소개시켜주는 일화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이제 토니의 자격지심이 발휘가 되는데 베로니카가 에이드리언을 소개를 받고 마치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을 토니는 유심히 지켜봅니다. 똑똑한 친구에 대한 질투도 있었을 거고 본인의 자격지심도 있었겠죠. 어쨌든 토니는 베로니카와 1년 정도 교제를 하는데 이 토니가 모든 면은 잠자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왠지 좀 머뭇거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베로니카가 나는 고인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나는 고인물이 아니야 라는 말은 네가 어떻게 행동하든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서로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팽겨쳐둘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라고 경고를 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반이 돼서 토니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에이드리언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에이드리언이 편지에서 자신이 베로니카와 데이트를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토니는 그들이 일종의 윤리적인 가책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고소한 생각이 들어서 어느 다리가 인쇄된 엽서에다가 본인은 모든 것을 유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써서 보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자기의 옛 여자친구와 에이드리언이 데이트를 그러니까 사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를 하겠다라고 1차적으로 엽서에 써서 보냈고 그리고 고민 끝에 두 번째로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토니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들이 느낄 윤리적 가책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하고 베로니카에게 괴로운 상처가 있으니 신중하라고 충고하는 얘기까지 적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니의 기억인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들이 느낄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길게 적었고, 그리고 베로니카에게 상처가 있으니 신중해라 라고 자기는 적어 보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토니는 베로니카에게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베로니카의 엄마가 베로니카에게 모든 걸 내주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어림짐작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저 이제 엄마의 말 한마디로 추측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토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반년 동안 미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웨이터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뭐 정원 관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인 애인을 만나서 뭐 가벼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 에이드리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기가 떠난 사이에, 미국에 있는 사이에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토니는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고 떠난 친구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베로니카가 혼자 남겨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적인 에이드리언과 그리고 부유하고 고상한 취미를 가진 베로니카가 서로 사귀게 된 게 굉장히 배 아픈 일이었을 텐데, 심지어는 또 베로니카는 자신의 옛 연인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두 사람이 사귄다라는 게 토니같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 아픈 일이었을 텐데, 에이드리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베로니카에게 일종의 연민과 함께 일종의 또 고소한 감정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토니는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딸을 낳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은퇴까지 하게 됩니다. 시간이 몇십 년이 쭉 지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은퇴한 다음에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면서 소수의 친구들과 만나거나 또는 동네 병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편안하지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과거를 생각할 때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쓱 지나갔죠. 자,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주인공 토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여유롭고 한편으론 고독한 삶을 보내고 있던 주인공은 어느 날 문득 베로니카 어머니의 유언과 관계된 서류를 받게 됩니다. 자, 베로니카의 엄마는 그때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갔을 때 딱 한 번 만났던 사이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토니한테 뭔가 서류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열어보니까 토니한테 보내는 500파운드의 돈이 있었고, 크다고 볼 수는 없는 돈이죠. 어쨌든 500파운드의 돈과 함께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베로니카의 엄마가 토니에게 에이드리언이 남긴 일기장을 유산으로 넘겨준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로니카의 엄마가 토니에게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물려준다라고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 서류에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니까 그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은 베로니카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토니는 베로니카와 뭐 30여 년 만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주인공은 법적으로, 왜냐하면 그 소유권자의 유언이 있었으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자기 것이 된 일기장을 찾으려 하고, 베로니카는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이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베로니카 입장에서는 또 주인공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일기장의 소유권은 토니에게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끝에 이윽고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토니가 굉장히 집요하게 구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토니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마치 고독한 나날에 찾아온 일종의 낭만적 로맨스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낭만적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니 입장에서는 그 유언을 계기로 수십 년 만에 옛 애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황혼에 찾아온 멋진 로맨스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 멋대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집요하게 베로니카에게 들러붙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베로니카의 태도는 굉장히 냉정하기만 합니다. 마치 주인공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죠. 너는 언제나 그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시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지 아예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베로니카는 심지어 에이리언의 일기장을 이미 태워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베로니카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해진 거죠. 그리고 토니는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로니카는 그 옛날에 토니가 그러니까 에이리언과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를 다시 토니에게 돌려줍니다. 네가 어떻게 적었는지 봐라는 거죠. 토니는 이것을 그들의 윤리적 가책과 베로니카의 상처에 대해 썼다고 기억하고 있었죠. 자, 이 책은 기억의 조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토니는 그 편지에서 그들의 윤리적 가책과 베로니카의 상처에 대해서 썼다고 기억하는 글. 근데 그것을 수십 년 만에 베로니카에게서 돌려받고 자기가 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로니카, 개 같은 년 잘 지냈나? 너도 함께 이 편지를 읽도록 하면서 온갖 육두문자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편지가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간관계에 독처럼 작용하는 고통이 평생 이어지길, 이런 문장이나, 그리고 이제 에이드리언에게 그 여자가 자기 자신 말고는 세상 어느 누구의 감정이나 정서적 삶을 생각할 능력이 없음을 알길 바라. 그 여자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자기 딸을 경계하라 주의를 줬었지. 내가 너라면 모친에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 볼걸? 이런 저주가 가득 담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는 기원컨대 너희의 관절과 성유를 바른 머리통에 산성비가 쏟아지길 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적어보냈던 내용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심지어는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서 보냈던 엽서도 거기에 이제 다리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 다리 또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뛰어서 자살하는 그런 다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죽어버리라고 에이드리언한테 얘기를 한 건데 시간이 지나고 이 토니 자신은 자신의 행동을 편집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편지를 읽고 주인공은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조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독자들도 충격을 받죠. 결국 주인공은 이에 대해서 사과의 편지를 보내지만 그것에 대한 베로니카의 답장에는 넌 좀처럼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긴 언제 한 번이라도 그랬던 적이 있나? 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봤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짚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토니 입장에서는 아까 황혼에 찾아온 낭만적 로맨스의 가능성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결국 토니 입장에서는 한 번 시작된 만남을 쉽사리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는데 이런 토니에게 베로니카는 토니가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뻘짓만 하고 있으니까 베로니카가 어느 장소로 데려가서 40살쯤 된 지체장애인 한 명을 보여줍니다. 보라는 거죠. 이 증거를. 상황을 똑바로 파악하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토니는 이 사람을 이 40살쯤 된 지체장애인이 당연히 계산해 보니까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 40살쯤 된 지체장애인은 베로니카와 에이드리언의 아들이 아니라 베로니카의 엄마와 에이드리언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로니카가 주인공이 쓴 편지를 돌려준 이유는 두 사람에게 원색적인 저주와 비난을 퍼부어서가 아니라 사실 베로니카와 에이드리언 모두 토니가 그렇게 저급한 성향이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색적인 비난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토니가 그 편지에서 에이드리언에게 베로니카의 엄마를 만나서 상의해보라고 적힌 그 문장이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에이드리언은 그 편지를 읽고 혼자 베로니카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때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에이드리언을 유혹했고 심지어 임신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까지 낳은 거죠. 결국 예전에 크리스마스 휴일에 찾아갔을 때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주인공에게 했던 말, 모든 것을 다 내주지는 마. 이런 말은 일종의 토니를 향한 일종의 유혹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베로니카의 어머니는 일탈을 꿈꾸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토니는 못 알아들었고 에이드리언 같은 경우는 혼자 찾아갔다가 그 어머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관계를 갖게 됐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까지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로니카가 예전에 토니가 썼던 편지를 다시 돌려준 이유는 모든 것이 너로 인해 비롯된 일이야. 네가 우리 엄마를 만나보라고 하는 바람에 물론 너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똑바로 파악해라 이 인간아. 이렇게 이런 의미로 전달을 해준 건데 토니는 아예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에이드리언은 자살했고 베로니카의 엄마가 에이드리언의 일기장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애인이 바뀌었으니까. 딸의 애인이 자신의 애인이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까지는 다들 이 책을 보실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소름 끼치면서 보시죠. 근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보다가 저도 알게 된 건데 세 번째 보니까 아무래도 문장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문득 책을 읽다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왜 학창시절 일화에서 굳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롭슨이라는 친구의 자살에 관한 일화가 등장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저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궁금증이 롭슨이 그 자살했던 이유는 여자친구의 임신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토니 또한 대학에 다니면서 베로니카를 사귈 때 둘 사이의 관계가 선을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두 에피소드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문장들을 이번에 좀 진지하게 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 그때가 뭐 60년대였고 뭐 일반적으로 당시의 대학생들은 마지막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냥 설명들을 들으면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뒷부분에서 2부에서 어떤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토니의 이야기인데 그 문장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베로니카와 사귀었을 당시를 회상하는 문장인데 홀로 싱글 침대에서 자는 것도 괜찮았다. 딴 사람들만큼 누리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인 건 당연하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임신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언행을 저지를까 하는 두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2부에.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토니 입장에서는 베로니카가 사귈 때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그 설명한 것의 진실은 정작 친구가 죽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던 토니 스스로가 베로니카와 자신과의 관계 사이를 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을 넘지 않게끔 조절을 했다는 거죠. 그 주체는 토니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토니는 그 책임을 베로니카가 마치 혼전순결주의자여서 그랬던 것처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베로니카의 탓으로. 그러니까 나는 관계를 원하는데 베로니카가 혼전순결주의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선을 넘지 않았어 라고 기억을 조작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어디에도 베로니카가 혼전순결주의자였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토니가 조작을 했던 거고 심지어 그것을 베로니카에게 덤태기를 씌웠다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베로니카가 그 토니를 떠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먼저 베로니카는 혹시 임신이라도 해서 신세를 망칠까봐 조심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녀의 신념을 배려했기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주인공의 비겁한 태도에 실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인공의 그런 태도가 모든 곳에서 발현되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베로니카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겁하게 피하면서 그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면에서 토니는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로니카가 나는 고인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던 거죠. 결국 주인공이야말로 언제나 모든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라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베로니카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혼한 뒤에도 아내하고는 간혹 만나기는 하는데 뒷부분에 가면 아내가 당신과의 만남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아내조차도 최종적으로
토니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토니의 이런 비겁한 행동들,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조작하는 이런 행동들이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베로니카 입장에서는 토니가 뭐 당연히 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랑하니까 진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토니의 모든 태도가 비겁하고 안전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떠났던 것 뿐인데, 당연히 토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토니 입장에서는 베로니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보다 똑똑한 에이드리언에게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토니하고 베로니카가 헤어진 것과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가 만나게 되는 데까지는 한 1년 반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토니가 기억을 조작해서 갖고 있었던 거지, 타인들을 원망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맥락이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지나가죠. 이런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사실 처음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애 엄마가 남자애를 유혹해서 둘이 사귀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된다. 뭐 이것은 아예 안 들어본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실 소설 속에서나 들어볼 만한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깊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그냥 순식간에 제 머릿속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수십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단지 이런 어떤 사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뱉었던 말 혹은 행동, 누군가에게 했던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거의 대부분 내가 지금 스스로 조작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섬찟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